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유죄에 관한 위증죄에 관한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서 그 위험성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고 그 이외에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단전단수 조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피고인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결과 그 부분은 공시될 수 있는데 이 부분 공시 혹시 희망하시나요? 그 부분은 그러면 공시를 원하시나요? 예. 이 부분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고 마치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네, 1심 선고가 끝났습니다.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징역 7년형이 내려졌습니다. 특검이 15년을 구형한 상태였는데 15년에 미치지 않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류혁 변호사님, 지금 내란 혐의 인정됐잖아요. 네, 내란 그렇습니다. 행위라는 게 인정이 됐고 그 내란 행위에서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는 점도 인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7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7년은 사실 그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에 비춰보면 일반적인 뭐 법감정이라든가 이런 데 비춰서 좀 너무 좀 작은 형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보아서 내란죄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설명을 했고 특히 더더욱 중요한 거는 내란죄에 있어서 고의를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란죄에서의 위법성 인식은 어느 정도면 충분한지에 대해서 설시를 했는데 이것은 향후 나중에 그 동일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공범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가 시작할 때부터 집합범이라는 그렇습니다.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 공범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모의 단계부터 시작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이런 아주 체계적인 그 계획이 필요한데 집합범이라는 것은 다수의 동종행위, 그러니까 다수의 공범들이 그냥 그 서로 간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인식이 없더라도 뭔가 그 일을 위해서 본인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공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 처음에 내란죄는 집합범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도 뭔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나중에 고의나 그 인식, 위법성 인식 부분에서도 확정적 인식은 필요 없다. 미필적으로만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행위에 대한 구체적 인식 필요 없이 각자가 자신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내란죄다.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에서 이 다른 공범들,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공범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두 개 혐의 유죄 나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네. 우선 오늘 재판 결과 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요. 일단 재판부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 이어서 또 같은 판결이 나온 건데요. 워딩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명확히 말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도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주요기관 봉쇄랑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고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걸 건네받고 소방과 경찰에 지시를 전달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이 됐고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 들은 바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이 이 소방청 지휘 권한이 있는 건 맞지만 실제로 일선 소방서에 하달된 지시가 알림 공문 정도였고 소방청 간부들이 한 통화도 일반적인 통화 내용에 불과해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네. 자,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는 두 번째 판단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진관 재판부에서 한 차례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류경진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란의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도 인정이 됐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이 됐습니다. 즉 계엄 이번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라고 판단한 이 선고가 딱 일주일 뒤면 나올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당연히 주게 될 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한덕수 총리 사건뿐만 아니라 또 이런 그 중요임무 종사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 가담을 했으며 어떠한 행위를 했고 그 시간별로 아주 그냥 자세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들이 주장해온 여러 가지 그 방어 논리들을 모두 다 인정하지 않고 내란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2월 19일 있을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그 내란죄 판결에도 많은 영향,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검이 오늘의 판결문도 지기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겠죠?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판결도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들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한덕수 총리 재판부랑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도 12.3 계엄이 내란이었다고 인정을 한 만큼 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유죄 근거가 또 쌓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